자, 그러면 조광조의 개혁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조광조는 이제 중종이 왜 등용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등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보 세력 견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중종관의 직후에 이제 훈국파였던 박원종이나 뭐 성희안 등이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중종은 얼떨결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이제 끽을 못하고 이제 숨어 있다가 죽어 있다가 박원종이나 성희랑 등이 초창기 때 죽어요. 그러면서 인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니까 사림들을 이제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이 10년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등용하면서 인제 홍구나 공신 세력들을 이제 권력을 좀 견제하려고 등용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연산군이 앞에서 인제 패도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인제 또 정치 질서를 무너뜨렸잖아. 그래서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해 정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인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인제 그 당시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요. 이때 등용했던 살인들을 김효년에 적극적으로 등용했기 때문에 김효살인이라고 해요, 김효살인. 그래 갖고 인제 김효살인 아 김효년의 제하를 입었기 때문에 하를 입었기 때문에 김효살인을 한다. 예. 적극 등용한 연도가 아니라. 그래서 김효살인이라고 하고, 또는 이들 이제 영남살인과 달리 기호살인이죠. 자, 이들이 등용할 때 인제 했던 방법이 현량가죠. 현량가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살인들은 삼사 언간직을 중심으로 인제 많이 등용을 했죠. 그래서 인제 이 삼사 언간직 등용해서 공론 정치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홍고대실을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인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군주에게 갖춰야 할 덕들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뭐 철인 군주론, 그다음 도학 정치, 지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때 이제 철인군주론은 뭐냐 하면 연산군의 포악한 정치에 의해서 군신 권력 관계의 파탄을 이루고 맞으면서 유기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조광조 일파들은 중종에게 철저한 이제 수신을 강조하죠, 수신. 그래서 이 수신을 강조하고, 그래서 강조하면서 "왕도 수신해야 되고 혁명해야 된다."라는 철인 군주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경영을 강조하죠, 경영. 왜냐하면 중종 자체가 인제 떠밀려서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수신시키고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경영을 통해서 인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쳤죠. 이 경영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 중종이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 천인정치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치주의를 강조하죠. 예. 그래서 지치주의라는 것은 인제 뭐 승도위정, 임신범, 성홍지치라는 말로 인제 요약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뭐냐면 수신을 바탕으로 해서 '요순 시대 때 어떤 정치로 돌아간다. 최상의 정치를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도학 정치를 또 강조하는데, 도학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성리학의 바탕으로 둔 왕도 사상을 재해석해서 상당 오류를 바탕으로 인제 실현되는 정치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도학 정치라 그래요. 그래서 도를 바로잡는다. 상강 오륜을 바로잡고, 그래야지만 지배층이 상강 오륜을 바로잡고 모범을 보여야지만 그 아랫사람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왕도 사상을 재해석해서 상강 오륜의 윤리 도덕을 바로잡고, 그것을 인제 지배층이 어떤 책임의식을 인제 높일 때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인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명분론적인 어떤 질서에 따르고 신분제도가 유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학 정치는 상강 오륜을 인제 바탕으로 해서 지배층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철인군주론, 도학정치, 지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 북수능 기출문제에다가 한번 적어 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뭐 경영을 강화시키고, 아까 지금 언론을 활성화시켰죠. 경영 강화는 이제 아까 전에 철인군주론이니 지치주의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박락의 어떤 패단을 또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된 것이 이제 현량가죠. 현량가는 넓게 보면 청거제도예요. 청거제도 일환인데,
그래서 학문과 덕행이 이제 뭐냐면 뛰어난 인재를 청구하여 정책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를 벤치마킹했냐면 한나라대의 한량가를 벤치마킹했죠. 그래서 한나라대 한량가 같은 경우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방 간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대체행문을 쓰죠. 그래서 이게 해결 방안을 쓰고 그다음에 합격을 시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인데 일단은 추천을 받는 단계야. 그래서 이 추천을 받는 단계에서 주로 이제 사림들은 기묘 사림들은 이제 기묘 사림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내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일단 추천한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은 되게 기묘 사림들이야. 물론 일부 홍보파 자식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묘 사림들이 되게 쉽게 추천을 받고 그들 안에서 특별 시험을 받고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제 합격하려면 좀 약간 인제 수십 대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과거 한량가는 일종의 인제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보기 때문에 자기 세력들을 진출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을 중앙으로 크게 진출하는 데 목적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를 넓힌 다음에 중앙 정계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학 정치의 어떤 실현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도 현역과를 통해서 증명됐던 것은 언론직이죠. 그래서 그 당시 3사 언간직들을 인제 통해서 이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파들을 막 비판하고 심지어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이제 중종들의 이제 언행이나 행동들을 비판하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들은 또 황청사에 성리학적인 어떤 그 유교 질서를 보급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에도 성리학 국가였지만 예전의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당 유학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반쪽짜리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689가요? 지금은 그 뭐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686이 되겠네. 60 년대 80 년대 60 년대 학번 그러니까 그 60 년대생인데 80 년대 학부모로서 이제 활동했던 그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이제 그런 세력들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겉으로는 인제 뭐냐면 뭐 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되게 권위주의인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성리학자지만 이게 성리학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홍보대 시가 있는 사람들은 한당 유학적인 어떤 성향이 강해. 그래서 근데 이들은 완전히 100% 뭐냐면 성리학자들이다라는 게 특징이죠, 성리학자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들 성리학을 어떻게든 좀 널리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항약을 보급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약 보급 같은 경우에는 항천사에서 자기를 장악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이 유황수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격설 폐지하고 기신제를 폐지하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궁궐 안에 있었던 이제 도교적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제 예전에 관례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 줬는데 이거조차 못마땅한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인제 이거 폐지하자고 막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징징대는 바람에 그 중종이 짜증나서 인제 폐지시켜 줬죠. 자 그다음에 인제 정몽주나 김갱필, 정혁창들 문무배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중종 때부터 인제 문무종 이 운동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그 당시 이제 문무종사 운동이라고 해요. 문무종사 운동. 중종 때 일어났던 문무종사 운동이죠. 그래서 공자나 맹자처럼 이 성인들 우리나라 그 유교 성인들도 그 뭐냐면 "문무에 배양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내걸었던 사람이 정몽준, 김갱필, 전협창 이렇게 인제 있고 그 외에도 인제 뭐 앞에 이제 조광조도 뒤에 인제 조광조가 죽고 나서 인제 여기 하자고 또 하게 돼요. 한 총 5명 정도 인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때는 이제 정몽준, 김경필, 정영창만이 주장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때 중종이 그 인정하는 사람은 정몽주 한 사람뿐이에요, 정몽주. 그래서 문무종사 운동 결과 정몽주가 인제 뭐냐면 이렇게 그 문무에 인제 배양이 됐고 나중에 인제 정몽주 외에도 김경필, 정영창, 뭐 조광조 등등을 인제 또 하자고 인제 계속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되게 나중에 강해군 때 가서야 다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이때부터 인제 했다. 그래서 문무에 인제 종사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에 따르는 학파들의 의견을 또 뭐냐면 어 의견의 어떤 그들의 학파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죠. 학문적인 정통성.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내수사 장려를 폐지하자. 그래서 원래는 왕은 그 원칙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어 그 저기 어 본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세조 때부터 이제 내수사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제 내수사를 통해서 개인 왕신이나 왕의 개인 재산을 갖고 이걸 이제 고리대로 돌리고 막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어.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이걸 파지하자. 내수사의 이제 장리, 고리를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주자가야 소학 보급을 적극적으로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특히 이 소학을 되게 강조했어, 소학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광조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소학이 상당히 한동안 불온시 됐거든요. 왜냐 소학을 끼고 인제 그걸 공부할 경우에 같은 조광조 무리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소학이 또 조광조, 소학하면 조광조 할 정도로 이렇게 등식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군전제와 환전론을 실시해서 토지 집중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여기에는 없지만 요때 중종 11년 때 난강권이 형성됐다는 것도 있어요, 난강권. 난강권이 그래서 그 당시 홍구 독주의 이제 견제에 있어서 언강권 한계를 느끼고 이 난강권을 형성했는데, 이건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인제 형성된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줬죠. 자청권이라든지, 자청권은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다음에 통청권이라든지, 그래서 청 그 3 사의 그 방해관 관리들을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줬고요. 그다음에 낭청권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인제 형성된 건데, 선조 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자청권, 통청권 이런 것들은 이 난강권, 이조 난강권의 권한이 이제 요때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인제 기묘사를 보겠습니다, 기묘사. 자, 기묘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기묘년에 이제 사화가 일어났다 해서 기묘사라고 하는데, 관련된 인제 그 기출 문제 사료는 그 밑에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반정공신의 의원을 이제 삭제하고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자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반정공신, 중종 반정공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너무 공이 과하게 평가됐으니까 다시 평가를 해 갖고 그 당시 이제 공신책봉에서 이제 좀 약간 안 맞는 사람들 배제시켜서 다시 환수를 하고, 또 공신의 등급도 좀 낮추자. 근데 공신의 어떤 배제하거나 공신 등급을 낮추면 그와 같이 이제 연계해서 줬던 토지와 노비도 같이 돌려줘야 돼, 국가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 홍보 세력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대신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제 이때 중종도 홍보대신들의 어떤 불만에 또 동조를 했죠. 왜냐하면 중종도 처음에는 이들을 등용해서 뭔가 홍보대신들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자기를 뭐냐면 능가하려고 하고 맨날 불러내서 뭐 야단치고, 자기가 인제 소격사업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중종도 인제 뭐냐면 이 기모 살림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중종이 밀지를 보내서 그 당시 난곤, 심정, 홍경주, 이 난경, 심경, 홍경주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인제 앞에 중종 반정의 3 대장이 뭐 박원종, 성향 이런 사람들인데 이미 죽었고, 그 밑에 이제 따까리 했던 인제 그런 애들이 난곤, 심정, 홍공주인데, 이들이 이제 반정 공시의 위운이 삭제되면 자신의 권한이 약화지,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니까 중종의 밀지를 받고 이참에 잘 됐다면서 뭐냐 중종의 명을 받고 조광조나 김정, 김식, 김구, 박세희 같은 사람들, 기묘살인들이죠. 요 사람들 이름 좀 외워 두세요. 조광조만 알고 있는데 김정이나 김식, 김구, 박세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요거 관련된 사료들이 나왔어요. 조광조 빼고 요 사람들 언급하고 요게 무슨 사건의 어떤 그 의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하고 가두면서 이제 기묘사가 발생됐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기묘사 발생 과정이
상당히 뭐냐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기록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보면 중종이 갑자기 와 가지고 그들 잡아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연료실 기수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중종이 밀지를 내어 가지고 이제 몰래 밤에 그 있는 사람들 시켜 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 잡아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조광조나 김정, 김식 같은 사람은 언간권을 갖고 있다고 보니 그 언간직에 많이 진출했던 사람들이고 실제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종이 그냥 이 사람들 밀진을 안 내리고 그냥 병사들 시켜 가지고 군대에 시켜 갖고 잡아내면 되는데 굳이 그 밀지를 내려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중종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중종이 밀지를 맞는 받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 가지고 이 조광조를 이제 는 그 일파 잡아냈다는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때 이제 제목이 뭐냐. 이건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했는데 두 가지 제목이 있어. 첫 번째는 분당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분당을 결성해서 정책 생각이나 다른 인물들을 배척했다. 분당 결성제야. 그래서 분당에는 이제 그 선조 때 이후부터는 분당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었는데 선조 이전까지는 상당 유형의 영향을 받았고 분당을 결성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왕의 정치를 방해한다. 이런 그 인식이 있었고 분당을 상당히 불온시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하여튼 분당제. 두 번째로는 후진을 이끌고 나서 지나치게 격렬한 언사를 했다.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인제 이 제목을 보면 지금 볼 때도 그렇게 '죽을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왜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반대파를 제거할 때 보통 이제 뭐냐면 이들이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데 얘네들도 이제 딱 보고 이제 그 명목을 한번 찾아보는데 그 조광조와 김정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해. 심지어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내세 갖고 하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인제 이런 대목을 인제 제목을 만들어 갖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명목으로 해 가지고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자기가 뭐 부정부패를 하거나 반역한 것도 아니고 좀 깨끗하게 정치를 좀 해 보고 하기 위해서 인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제거를 당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결과는 뭐냐면 일단 조광조의 사사를 필두해 신진사회가 피해를 입었고 살림세 때 크게 위축됐다는 거. 그다음에 전국 공시에 자기가 다시 회복됐고 한약이 폐지됐고 인제 항약가가 폐지되고 소육사가 부활됐고 소화기 홍소도 인제 파악됐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중종 반정 이후에 이게 다시 인제 복구된 정책들 쓰라는 거 나왔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정책들 다 조광조의 정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도적으로 인제 뭐냐면 했던 거고 앞에서 인제 소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는 뭐예요? 조광조가 소학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학을 이제 금서 정한 건 아니에요. 금서 정한 건 아닌데 소학하면 조광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소학을 그 당시 한동안 읽지 않았다. 왜냐면 잘못하면 조광조 일파 엮어 가지고 그 이제 제거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소격서 부활인데 소격서 부활도 이것도 인제 한참 그 부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 왜냐면 소격서 자체가 이제 뭐예요 이게 궁궐에 있었던 이 도교적 제사를 지내는 간청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일반 그 궁정에 있는 궁정에 있는 이제 아녀자들 뭐 그 당시 궁녀들이나 왕비나 뭐 후궁들이 인제 여기 와서 인제 그 소속사에서 가서 기신제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제 근데 이제 이거조차도 조광조가 이제 못마땅해서 계속 우겨 가지고 폐지시켰는데 이때 인제 중종반정 이후에 등장했던 세력들도 조차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이잖아. 그래서 소각서를 이제 부활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인제 그 중종의 어머니가 계속 이제 부활시키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종이 나중에 부활시켜. 근데 소격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제 좀 볼 게 소격소보다 좀 낮은 단계인 소격소로 이제 부활을 하거든요. 소격소. 예. 좀 낮은 단계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소격소가 완전히 폐지되죠. 예 좀 있다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인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종 김효사의 성격을 보겠어요. 성격.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김효사의 어떤 정치적 성격. 그 당시 인제 권력을 보면
왕권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권이 있고 언간권이 인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3 자가 9 년관계에 있었는데 이 영간권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3 사를 진출한 누구죠? 살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권한이 이제 점점 커지고 왕권과 재산권, 풍부세력들이 이제 재산권이죠. 이를 능가하려니까 권력의 균형 관계가 뭐냐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깨하는 건국들의 권력 체제가 무너뜨리고 언간권이 너무 강화된 거니까 그 당시 왕권과 재산권이 힘을 합쳐 가지고 누굴 주로 인제 이 살인들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요거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김효사의 중중 김효사의 어떤 정치 성격 관련된 내용 쓰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왕위 승계와 관련된 왕권의 성격 변화 그리고 이제 왕위 승계라는 거 아까 전에 쿠데타를 집권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왕권이 이제 좀 약화됐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난강권의 정치 강화 아까 이제 이조 전랑이라든지 뭐 삼사의 권한 등 이런 것도 언강권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재산 권력의 이제 그 확대라는 정치 구조의 새로운 양상이 전개됐 되었다. 그 난강권의 정치적 강화와 언강권이 확대했다는 재산권의 견제적 확대라는 정치 구조의 새로운 양상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의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예전에 한번 기묘사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 과정을 이제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외워 두시고요. 기초에 나왔던 거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을사사를 이제 볼게요. 을사사. 자 을사사인데 이제 을사사가 이제 이후에 중종이 그 당시 외척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척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인제 자신의 어떤 그 정책 기반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외척에 의한 정치가 인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명종 때 들어와서 인종과 명종을 거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을사사예요, 을사사. 예, 을사사. 을사사는 인제 뭐냐 두 명의 두 개의 외척의 이제 대립 싸움이죠. 대운하고 그다음에 소윤 간의 싸움인데 대운은 인제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인제 소윤은 명종, 문정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인데 대운의 이제 대표적인 정치적 수단이 이제 융임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윤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원홍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명종 같은 경우에는 3번 거론했죠. 처음에는 당경 뭐냐 3번 처음에는 이제 당경왕으로서 이제 했다가 이제 이 사람은 그 뭐냐면 그 연산군하고 이제 그 측근세하고 관련됐다 해서 쫓겨나고 두 번째 왕비가 장경왕후예요.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이 인종이고요. 근데 장경왕후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비로 들어온 게 문정왕후인데 문정왕후가 낳은 애들이 명종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웠는데 자 처음에 이제 즉위한 게 인종이야. 근데 인종이 몸이 좀 비실비실했어요. 그래서 또 했다가 이제 2년 만에 금방 죽고 곧바로 인제 뭐냐면 그 경원대군이었던 명종이 즉위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제 명종에게 수천천천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유영이 이제 그 동생이죠. 그 문정왕후 동생인데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정치를 농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책 보복으로 인제 뭐냐면 유영원이 예전에 인제 그 대운 일파들 정치 보복을 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인종 때 그 뭐냐면 왕의 후손이 없었어요 인종이. 당연히 그러면 경원대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종 때 택현론을 주장해서 경원대군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그 뭐냐면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택현선을 이제 주장하면서 뭐냐면 이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인종의 후사도 명종이 아니라 계린궁이나 봉송궁 같은 현인들을 선택해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정왕후가 밀지를 주고 그 당시 이제 이기와 유흥을 주도해 갖고 유닛 윤관들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이제 관련돼 갖고 인제 대운 세력들이 되게 죽고요. 그리고 대운이 또 살림 세력들을 인제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살인들도 많이 죽었어. 뭐 이현정이나 윤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 기양가거나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인제 그 결과 이 살인들이 이제 지방에 응고했고 살인들이 이제 중종 때 잠깐 복귀했다가 인제 했는데 이때 다시 이제 살인들이 지방에 응고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유영원 같은 사람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이란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런 이제 척신 정치가 행해졌다. 척신 정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명종 때 그 중종 때부터 쭉 이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을사사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성격을 보면 뭐냐면 일단 양측에 모두 살림이 가담됐어요. 대운이나 소윤 측이 그 각각 이제 지지한 사 그 대운과 소윤 대운이나 소윤 측이 각각 이제 살림을 끊어졌거든요. 이들을 이제 3사의 자기 세력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대운과 소윤들이 그 당시 3사에 있는 살인들이 끌어들이는 가운데에서 각각 살인들이 붙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대운 측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소련이 공격하면서 대운 측의 살인파들이 많이 제거당했고요. 예. 그러면서 외척 간의 싸움이었지만 뭐냐면 살인들도 거기에 끼어들면서 인제 뭐냐면 그 많이 이제 대우파 쪽이 그 뭐냐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우파의 이제 살인들은 주로 영남과 호남 출신의 성리학자들이 많았고요. 서울파의 살인들은 서울 공교 인사들이 좀 많았어요. 예. 하여튼 대우파들이 이제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척 간의 싸움이면서도 또 각각 외척에 붙은 살인 간의 어떤 갈등을 또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로의 전개인데 이 분당로의 전개는 좀 이따 할게요. 이거는 뒤에 이제 앞에서 정치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건너뛰어서 분당의 출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분당의 배경이 나오거든요. 분당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하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 그 사하는 홍보파와 사림대 대립이잖아요. 근데 분당은 사림 내부에서 배경이야. 예. 그 사림 내부 사림에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이제 싸우면서 등장한 것이 인제 그 뭐냐면 분당인데 자, 여기 보면 형성 배경을 보면요. 그 정치에 참여 양반수는 이제 점점 많아진 데 반해서 간직과 경제의 특권은 한정되죠. 그래서 양반 상호 간에 살림 상호 간의 대립과 방목이 불가피했고 특히 이제 이념과 학파의 차이, 척신 세력의 어떤 상대당에 대한 강호파의 차이 등등 해 갖고 인제 이렇게 분당이 인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조 때 이제 분당 최초의 분당은 이제 뭘로 나뉘냐 이조 전량직으로 문제돼 갖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세조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북인과 남인 이렇게 나눠지죠, 원고파인. 그래서 인제 요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당 발생해서 이제 사건이 됐던 것이 이조 전량직의 임명권이죠. 그래서 의대 담론이라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일어났냐면 그때 인제 선조 때 인제 즉위한 신진 살인들이 많아. 어. 이거부터 얘기했는데 선조 때 들어와서 선조는 인제 앞에서 명종을 대이었지만 명종의 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아니었고 반계열 쪽에서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세력이 없겠죠. 그러면서 살인들을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조 이후부터의 등장한 홍보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인제 소멸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살인들 안에서도 뭐냐면 두 개로 또 나눠요. 기성살인하고 그다음 신진살림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선 기성살림들은 이제 선조 이전부터 이제 있었던 이 명종 때 인제 뭐냐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기성살림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앞에서 대운하고 소윤하고 싸운 것처럼 각각 외척에게 빌붙어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외척 정치에 좀 약간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이들 반해서 인제 뭐냐면 신진살이들은 이 외척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배격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조 전략 임명권을 둘러싸고 의대 담론으로서 인제 크게 부닥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게 분열됐다. 상대적으로 인제 서인들은 기성사님이 많고 동인들은 신진사님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제 일어났냐 하면 이제 김효은 얘기부터 인제 해야 되는데 자, 김효은이 인제 그 당시 과거에 이제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 전량직에 인제 몰망에 올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윤영교 유언이라는 외척의 문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의견이 이게 반대한 거야. 어떻게 이제 외척의 문객이 그 뭐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 해서 했다는 이유로 이조 전량직을 이제 뭐냐면 하냐. 과거에 장원에 합격했다는 이유고. 자, 그 외에 인제 뭐냐면
또 그 외에 이제 신의경 동생이었던 심춘경이 장원급제를 했어. 이조 전략을 청구했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뭐냐면 외척이다 김의원이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겸이나 김의원은 다 살림세력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어떻게 하든 외척하고 연결돼 있던 셈이고 또 이들도 좀 예전에 외척 정치를 비판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외척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서로 간에 비판을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싸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인제 여기부터 동인과 서인의 인제 갈림이 일어난 거죠. 상대적으로 신진사들은 김호원을 지지했고요. 기성사님들은 심의경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정치의 쟁점은 인제 보면 치자의 지배적인 도덕적 자기결제를 통해서 부패를 막고 훈적 정치의 요소를 수직 배격하자. 외적을 배제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서인들은 훈적을 배격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게 제도 개혁이고 능력만 있으면 외적도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주의할 건 요때 외척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hun구파가 아니에요. hun구파는 이미 정치적으로 소멸됐고 사림 안에서도 인제 왕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정치에 참여할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 이런 거야. 지금 입장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하도 hun구 세력들이 너무 강하고 이들 외척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반대가 이제 살림 세력 안에 형성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척 배제를 인정하냐 외척을 인정하냐 마냐라 가지고 논쟁이 생긴 거야. 근데 요때 외척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파들이 아니라 예전에 홍보파들이 아니라 왕과 연결된 살림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살림 세력들 중에 이제 왕과 이제 왕실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 출신이. 예. 자 그리고 인제 학문적인 경향을 보면요. 동인들은 도덕적인 걸 강조하는 이를 이제 강조하면서 신성론을 강조했고 혼적 계열과 투쟁 과정에서 사상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인제 대표는 이항이죠. 이항이 인제 살았을 당시에는 이제 살림들이 집권하기 이전에부터 쭉 살았기 때문에 혼적 계열들 인제 얘들이 인제 뭐 부정부패에 빠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을 강조해서 혼적 계열의 어떤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이가 인제 대표적인 이이와 서인인데 이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이가 원래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있다가 결국에는 자정, 수수도 이제 뭐냐면 서인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이 학파도 같이 인제 서인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기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척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인제 동인과 서인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정치적 쟁점과 학문적 경향을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도 있고 뭐 서인이라도 동인 쪽에 있는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동인이라도 서인 측의 입장하고 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도식적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조전량의 권한을 둘러싸고 나타난 것들을 보니까 이조전량이 그 당시 권한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낭창권이라는 거는 컸는데 이조전량은 이제 이조자랑이나 정랑을 합친 권한을 이제 간증 이조정량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위직 관료들의 어떤 뭐냐면 인사권을 장악을 했던 사람이 이조전량이야. 그래서 이조전량이 하위직 관료들을 인제 뭐냐면 권을 이제 장악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로 추천됐던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조 판서나 이런 사람은 그냥 이조 전량이 추천한 하위직을 그때 인정해 주고 도장만 찍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조 전량이 하위직의 뭐냐면 인사권을 장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조 전량의 권한이 언제 확립됐냐면 중종 때 확립됐어요. 중종 때 누굴 훈적 세력들을 이제 견제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조 전량의 어떤 권한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조 전량의 권한이 뭐냐? 자대권, 통춘권, 낭천권 있는데 요 낭천권이 선조되고 이제 예. 자 그래서 인제 자대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했는데 성종 때 형성됐다는 거는 이견도 있고 중종 때 형성됐다는 이유도 뭐냐면 의견도 있어요. 결국에는 숙종 때 폐지됐고요. 통천권은 당하 총무직, 당하관 중에 이제 3사 같은 총무직 있죠. 그런 것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중종 때 간행죄로 형성됐다가 영조 때 폐지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자대권과 통준권이 인제 있고요. 그다음 선조 때 형성된 것이 이제 당천권이에요. 그래서 전량이 과거에 복지하지 않은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난청권은 좀 있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실제 중요한 권한은 자대권과 통천권이고 요거는 인제 살림들과 인제 그러니까
hun축 세력들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자에게 간행적으로 줬던 거다.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된 권한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오품의 어떤 정량과 정육품의 자랑, 이조 전량이 그만큼 이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여림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여림 사건은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정여림 사건에는 이제 기축옥사가 이제 익혔죠. 이 정여림이라는 사람이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인제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서인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동인이 우세한 걸 보고 동인 쪽으로 달라붙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인 입장을 볼 때는 좀 배신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정여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릴 때 기록들 보면 상당히 뭐 어 끔찍한 기록도 많아요. 정여림이 뭐 그 여자 노비를 죽였다는 등등 있는데 이건 후에 만들어진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신뢰를 못 가고 이 정여린 같은 사람은 이제 특이한 사상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천하위공이라는 사상을 갖고 위공이라고 주장했죠. 천하는 왕이 천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하다. 그래서 어찌 주인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왕조 국가에서 상당히 뭐냐면 위험한 발생이죠. 왕이 당연히 천하의 중심인데 어떻게 이제 뭐냐면 "천하가 모든 사람의 어떤 천하다." 이렇게 하고 "주인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사이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왕도 무능하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뭐냐면 그 위험한 사상을 아니 지금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정여림이 그 미움을 받아 갖고 이제 선조도 이 정여림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저쪽 자기 고향의 전라도나 이런 데 가서 대동계를 만들어요, 대동계. 그래서 이 대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등등의 이제 그 승려나 천민, 평민을 끌어들여서 군사 훈련을 인제 뭐냐면 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동계가 나중에 역성응명을 한다는 이제 의심을 받게 되고 이제 밀고가 들어와, 역성응명이. 자 그러니까 인제 이 역성을 한다는 이제 뭐냐면 밀고가 들어오면서 정현임을 찾으러 이제 전라도 죽도에 갔는데 정현임이 올라가서 뭐 "내가 뭐 역성을 안 일으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해 버리죠.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정현임이 자살했으니까 자기가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당시 정현임과 관련된 이 친분이 쪼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다 잡아내서 막 숙청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규모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축국사로 해 갖고 3,000명 이상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인제 뭐 서경덕이나 조식학파가 이제 큰 이제 뭐냐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인 계열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서인들 중에 동인이죠. 동인 안에서도 크게 이제 이양학파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야 서경덕 조식학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양학파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안 받고 서경덕과 조식 같은 이제 요런 학파 인물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때 정여림의 사건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위관이었던 그 정철의 이제 처벌 문제가 둘러싸고 이양학파 같은 사람들은 뭐 온건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 근데 서경대와 조직 계열 사람들은 강경하게 이제 조직 그 정치를 처벌하자 이렇게 논의가 하게 되잖아. 왜냐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얘네들이 이제 온건파들이 남인이 되고 나중에 강경파들이 북인이 되는 사건이 되죠. 자 그럼 남인과 북인의 분열을 보겠습니다. 자 남인과 북인의 분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첫 번째 사건이 정초의 건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쪼금씩 분열되고 분열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 이제 주화오국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먼저 볼 게 정철의 건조의 사건인데 정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정여인 사건 때 위관이라고 인제 해서 그 당시 서인이어서 위관에 임명받아 갖고 동인을 인제 잡아내서 대규모 숙청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철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서경대 조직학파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정철이 이제 건조위를 이제 사건을 일으켜요. 건조위가 뭐냐면 그날 선조가 그 적자가 없고 서자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철이 이제 보기에는 이제 좀 약간 세자책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대신들과 이제 논의해 갖고 세자책봉 건의를 하자고 이제 의견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른 대신은 다 빠지고 그 당시에 정철만 세자책봉을 건의를 했다가 질책받고 처벌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때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북인의 분열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남인은 뭐냐면 그냥 온건하게 처리하자. 북인은 그 강경하게 사형시키자. 뭐 이렇게 해 갖고 논의가 있었죠. 그다음에 주화오국인데 이거 임진할 때 일어났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유성룡이 어떤 전쟁을 이제 총책임 역할을 맡았고 있었거든요, 조선 측에서.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일본과 하역을 강요하니까 유성룡이 마지못해서 그걸 수용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제 유성룡의 처벌 문제가 되는데 유성룡이 나라를 갖다 팔았다. 어떻게 일본과 하역을 참석하냐. 그래 가지고 이때 이제 남인과 북인이 완전히 분열됐다. 남인은 이제 유성룡 편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북인들은 무슨 말이냐. 유성룡이 나라를 갖다 팔았다 하면서 막 처음까지 막 비난을 하고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유성룡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정계에서 쫓겨나요. 자, 그러면서 인제 건저희 사건을 통해서 남인과 북인이 분열됐고 완전 분열은 이 주화오국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또 분열됐다. 그래서 이 주화오국 관련된 내용은 시민왕국사에 있어요, 시민왕국사. 그래서 인제 요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남인과 북인의 입장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남인들은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건파로서 건전지 사건 때 어 건전지 사건 때 정현희 사건의 위관이었던 있잖아요. 예, 위관인 정철을 온건하게 처벌하는 거고 주화우국 때도 유성룡을 그 처벌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근데 북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조식이나 이런 문인들이 많죠. 예. 서경대 학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고 특히 앞에서 기초국사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정철이나 유성룡을 강경하게 처벌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인제 북인 안에서도 강해군 세자책봉 문제로 해 가지고 대북과 소북을 분리돼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북은 인제 주로 조식 남명 계통인데 강해군의 활동적인 활동상 약점보다는 항해 공격과 능력을 존중해서 이 세제로서 정통성이 있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해군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군주 활동하잖아요, 인준할 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능력이 있다. 뭐 공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조식 남명 계통이 이제 의병장 계통이 많거든요. 의병장이 많으니까 이제 이때 군주 활동을 통해서 강해군과 밀착됐죠. 그래서 요런 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대북 세력들이 강해군 때 집권 세력이 됐다. 이희청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정인홍이나 자, 소복 같은 경우에는 영창대군의 활동을 존중하면서 훈축의 정치 관여를 비판적 입장하고 강해군보다는 영창대군이 뭐냐면 혈통상 정통성이 있다.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 때문에 대북과 소복이 나눠졌다. 물론 이제 대북과 소복 안에서도 또 여러 파벌도 있는데 이 파벌까지 다 얘기하면 좀 골치가 아프니까 여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강해군 때 집권 세력들은 대북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대북. 대북. 그럼 강해군 때 다시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럼 붕당의 의의가 뭐냐. 자, 붕당은 긍정적인 볼 때는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정치 세력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 언간 중시의 군신 공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을 강조하는 이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것보다는 신하들이 사대부들이 모여 가지고 다 같이 정치하는 그 공론 정치를 되게 강조했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근데 문제점은 국립민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민의 어떤 복지보다는 자기 당파의 이익을 앞세웠고 이게 공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배층의 의견만 정치에 반영했다. 그다음에 이념보다 학벌, 그다음에 문벌, 지형과 연결돼서 학벌과 문벌과 지형과 연결돼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지장을 줬고 이를 통해서 왕권이 약화됐다. 지장과 왕권이 약화, 정치 기강에 문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 밑에는 인제 지역별 학파와 연결된 거야. 보통 이 학파가 뭐와 연결되면 또 정파하고 또 연결된 게 특징이죠.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 보면 이이학파가 있는데 이게 인제 서인 세력들이죠, 서인들. 예. 노론하고 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항은 이제 남인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조식이나 이런 것들 인제 이런 학파들은 또 그 북인 세력하고 연결돼 있고 예 대북 계통이죠. 예. 서경덕은 이제 소북 계통이고 이렇게 각각의 학파에 따라 정파가 서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인제 또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붕당론의 전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붕당이라는 것을 인제 정의를 보면 학연에 의한 붕당의 공조를 바탕으로 상호 비판 체제이며 살인대에 의해서 주도된 성리학적 정치 운영 체제의 형태다. 그래서 이걸 발전적 측면으로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 비판적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리학적인 정치 운영 방식이다. 이런 게 키워드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방파론이었고 이걸 당쟁이라고 봤죠. 당쟁.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런 당파 싸움, 당쟁 싸움 때문에 망했다. 어. 그래서 조선 왕조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 민족은 어떤 분열성을 되게 좋아한다.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당파, 당쟁 이런 것들을 부각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식민사관이다 하면서 그 당시 1960 년대 이런 것을 단쟁이나 당파로 보지 않고 일종의 분당을 본 거야, 분당으로. 그리고 이거는 상호 비판 체제고 하나의 인제 뭐냐 성리학적 운영 방식이고 조선이라는 사회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분당 정치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분당 정치가 말파되고 이제 일당 정제가 되면서 이제 뭐냐면 '조선이 망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분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당 정치론은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식민사관이었던 그 우리나라 민족을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라는 당판성론을 어떤 깨기 위한 이런 논리로서 부각이 됐다. 분당이라는 개념이.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당론의 이제 과정을 볼게요. 이제 그 조선시대 분당론만 나왔는데 붕당이라는 그 붕당론은 그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게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중국은 이제 한당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붕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부정적으로. 초기 때는 부정적으로 봤어. 한당 유학이 인제 있을 때는. 한당 유학에서는 천인상설이라고 했잖아요, 천인상설. 하늘의 명을 받아 갖고 황제가 통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하늘에게만 책임진다. 이게 청인상의선이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인제 정치를 잘하면 상승 뭐냐 징조를 주고 황제가 정치를 못하면 제의를 보내주죠. 이 제의설이죠. 그 신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황제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야. 그런데 이제 신하가 황제를 보조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무질적 분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 정치에 거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당 유역에서는 상당히 분당 정치에 대해서 분당을 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예. 이런 것들이 송나라 때 좀 바뀌기 시작해요. 송나라 때 인제는 이 당시 인제 사대부들이 인제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송나라 때는 인제 또 이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어떻게 인제 정치를 해석하냐면 하늘의 그 천리죠. 이건 천리예요. 이게 상대가 아니라 천리가 있고 이 천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돼 있는데 그런데 기가 탁하기 때문에 일반 탁해서 천리를 보존하지 못 잘 드러내지 못한 사람 범인이 되는 거고 기가 청하기 때문에 잘 드러내는 드러낸 사람들은 결국엔 사대부가 황제가 된다. 그래서 사대부와 황제가 그 뭐냐면 서로 협력하에 그 백성들 교화하면서 협력하에 정치를 해야 된다. 사대부와 황제가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공치주의가 등장해요, 공치주의. 그러면 공치주의 입각에 볼 때는 그 왕의 정치에 방해해서 분당을 짓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분당을 형성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나오죠. 다만 여기에서 인제 그 위분과 진분이 있기 때문에 위분은 가짜 분당은 소인배 정당은
버리고 진붕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분당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는 이 분당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인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조선 초기까지 15 세기까지는 앞에서 인제 조광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다는 거죠. 예. 한당 유학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6 세에 들어서 사림들이 인제 등장하면서 얘들은 100% 성리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의 입장에 송나라 분당론을 받아들여서 '분당도 나쁜 게 아니다. 좋은 분당이 있고 나쁜 분당이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분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분당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분당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이라는 사람이야. 이이가 조제보안론 관련된 걸 주장했죠. 그래서 당세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자. 그래서 인제 뭐 동인과 서인 떠나서 동인, 서인 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인재를 등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 조제보안론은 이이가 좀 분당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 있을 때 어 요구했던 거고 실제 이이조차도 이제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중립적인 포지션을 포기하고 서인으로 이렇게 자정하죠. 자기가 이제 정해서 서인으로 들어가게 돼. 자 하여튼 이의 분당론 같은 게 후에 인제 숙종 때 탕평론의 이론적 배경이 됐다. 우리가 보통 숙종 때 한국 정치만 생각하지만 숙종 때도 탕평론을 주장했어요. 박세채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분당의 변천을 보면 초기에 부정적이었지만 후기에는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조선 초기 때는 분당을 사당으로 간주하여 조정의 문량한 요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제약시했고 이게 홍보파된 인식이죠. 그래서 중종 때 인제 보면 조광조가 뭐냐면 이게 처벌받던 이유가 분당을 형성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제 선조 때 들어가면서 이제 분당이 뭐냐면 점점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어요. 이제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쪼금씩 바뀌면서 뭐냐면 바뀌었다가 선조 때 들어와서는 완전히 분당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종은 가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종은. 예. 조광조였던 사림 세력들이 중앙정에 진출하면서 분당 긍정적 평가하는 인식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가독이었기 때문에 조광조가 이제 처형할 때 분당죄라는 이유로 인제 처형됐죠, 흉부파들에 의해서. 근데 선조 때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살인들이 이제 정치를 장악하다 보니까 인제는 부양수와 주의의 분당론을 수용하면서 분당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그리고 또 이이가 이걸 바탕으로 조제보암론 같은 것들을 인제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양수와 주의의 분당론이 뭐냐 이거는 이제 좀 얘기를 해 보면 자 그 당시에 구양수 같은 사람은 진북론을 주장했어요. 이게 뒤에 있나? 없네. 그 진북론이 뭐냐면 소인의 당이 위붕이 있고 그다음에 분자에다인 진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진붕을 써야 천하가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질 수 있다는 분당론을 주장했어. 그러니까 분당이라도 다 나쁜 게 아니라 위붕은 척결해야 되지만 진붕을 적극적으로 중요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자 주의의 분당론은 뭐냐면 인군 위당설이라는 걸 주장하죠. 인군 위당설. 자 그래서 분자가 분당을 이루고 임금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인제 있는데 이게 인제 어디에 반영됐냐면 요게 이제 선조의 실록에 나와 있죠. 이 선조의 반응인데 이거 볼게요. 자 "이 일을 가리켜 당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사람은 나의 뜻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참으로 분자라면 당에 있는 걸 걱정하지 말고 당이 적을까 걱정해야 된다. 나 역시 주위의 선을 보면서 이의와 성호의 당에 들어가 원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는 나를 이의의 성호의 당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뭐냐면 인군 위당설 얘기한다. 그래서 군자가 분당을 이루고 임금을 끌어들여 그 당에 속하게 된다. 근데 이때 군자가 뭐야? 이의죠. 이의가 원래는 서인에 참여하지 않다가 자정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의가 들어갔고 이제 분당이 이제 이의와 성호회당이 진붕이니까 나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서 분당에 들어가겠다. 이런 논리야. 예. 그게 이제 선조실록인데 요걸 볼 때 이제 이때 당시에 이미
뭐냐 분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중종 당시에 조광조가 이제 분당의 이후 이제 차원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와 달리 이때는 상당히 이제 살인들에 대해서 또 살인들이 이제 분당론에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예. 분당론의 변화 관련된 내용이.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이제 선조는 왜 이거 주장했냐면 그 당시 동인들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세력 균형 입장에서 이제 좀 상대적 힘이 약한 서인들에게 힘을 좀 밀어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던 거고요. 자, 근데 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 붕당에 대한 이제 비판적 의견이 등장해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붕당 정치가 인제 말파돼 갖고 어 이 당시 한국 정치나 그다음 세도 정치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는 비판적 입장이 등장했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본의 이제 식민사학자들은 이걸 당파성론 로 해석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다." 그럼 우리가 인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선조들이 썼던 기록에도 나오지 않았냐." 하면서 이 신학자의 분단관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어떤 분당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 분당이 무너지고 말피화된 그런 그 형상들에 대해서 비판한 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인들이 원래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라는 당파성론, 당쟁을 이제 좋아한다. 뭐 당쟁을 이제 당쟁을 형성하고 공격한다. 서로 간 싸운다." 이런 논리가 나와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일본 심리학사학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끄집어내서 전후 관계를 이제 다 제거하고 요 조선 후기 때 이제 분당이 무너진 형상들을 비판했던 것만 이걸 끌어내서 당파성으로 날조해 가지고 우리 역사의 속성을 낙인시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정적인 부정일변들 당장과는 조선 후기 때 형성됐던 이제 분당제의 말피아 형상들이고 이걸 이제 일본 사학자들이 시민사학자들이 이제 가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 번이에요. 자 조선시대 때 이제 대외 관계를 이제 볼게요. 네 일단 조선 전기 때 이제 대외 관계는 이거 조선시대 때 대외 관계 전반적인 포함되죠. 4대 교린이야. 4대 교린. 그래서 4 대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체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거 그죠. 이소사대의 원칙에 따라서 인제 하는 거고 주로 인제 우리나라는 조선 전기 때는 명나라를 얘기하고 주로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청나라를 얘기한 거죠. 교진이라는 것은 이웃나라와 이웃나라 대등한 입장에서 사귀어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교진의 대상은 이제 여진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각국들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4 대에 초점을 맞추죠. 교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왜냐하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여진족이나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 사대 관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사대 관계는 명분론적 사대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고려 시대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고려 시대는 형세론적 사대론이야. 큰 나라가 뭐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때 중국의 큰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뭐 한족 왕조든 모당캐 세우든 일단 중국에서 힘을 얻고 큰 나라가 더 그 세워 굴리면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그들 나라의 큰 나라에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형세에 따라서 이제 사대 대상이 달라져. 예.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융통성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라고 보죠. 하나의 외교 수단으로서. 근데 조선은 좀 다르죠. 조선은 명분론적 사대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형세에 따라서 사대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이거는 형세에 따라 사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고정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 명분론적 사대론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인제 보냐면 군신 관계로 보죠. 조선 초기 때는 군신 관계 봐. 그 군의 인제 그 왕의 나라는 이제 누구예요? 예 명나라가 되는 거고 신하의 나라는 조선이다.
그러니까 신하가 뭐냐면 "왕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군신관계적 측면을 봤는데 이게 이제 더 강화된 것이 언제 때냐면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망했던 조선 왕조가 다시 뭐냐면 부흥했다. 그래서 제조지은의 은혜를 갚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인제 군신 관계에다가 부모 관계까지 플러스 돼. 예.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로 이제 까지 연결되죠. 군신 관계는 좀 상대적인 데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게 천륜이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죠. 부모의 나라는 뭐예요? 명이 되는 거고 자식의 나라는 뭐죠? 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오랑캐 와서 부모를 버리라고 하면 우리는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해서 이런 명분적 사료는 앞에 있는 고려의 형성적 사료보다 훨씬 더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딱 고정돼 있고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다시 병정할 때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고려 말 때 이제 원나라가 쇠퇴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이제 4대 외교로 전환됐고 이때 이제 공민왕 때부터 인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민왕 말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건 그 당시 명나라에 대응해서 자기 보존에 의한 현실적 대응이었고 나름대로 인제 중세시기 외교 정책의 이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대 왕조 교체의 영향에 탄력적 주체적 대응이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나름대로 고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주체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면 관계 변천을 보죠.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명나라와 이렇게 갈등 관계를 겪게 되는데 그 당시 명나라 태조 이성계가 집권할 때 이제 명나라는 누구였죠? 주원장이었죠. 이 주원장이 좀 성격이 좀 괴팍해요. 그래 갖고 인제 또 변덕스럽고 하다 보니까 조선에게 상당히 이제 무례하게 다루고 무리한 또 요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갈등 관계를 인제 빚게 되는데 일단 이제 태조 때 정도주의 북벌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때 북벌은 요동 지역이야. 아직까지 명나라가 거기에 인제 완전히 요동을 장악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요동이 이제 무주공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동을 장악하자."라고 인제 주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인제 건너 태조 주원장의 귀에 좀 들어갔나 봐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존문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긴 했는데 그리고 인제 조선이 인제 등장하니까 이게 원래 조선이 사신을 보내서 인제 "우리 인제 책봉해 달라."고 했는데 책봉을 좀 미루고 그래. 그래서 그때 책봉을 할 때 고명이나 책임을 이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공항 승인을 보류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를 악화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건지 고려국사라는 이름으로 이성계가 통치를 했어요. 왕이 아니라 책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국왕이라는 거는 그냥 건지 고려국왕은 뭐냐면 고려국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한다는 뜻이야. 그래 갖고 인제 했고 결국에는 나중에 인제 고명하고 책임을 받긴 하죠. 예. 그다음에 또 인제 요게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종계 변무 문제가 또 있어요, 종계 변무 문제. 자 태조가 이민의 아들로 대명예전에 기록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민이 이제 태조하고 갈등 관계를 맺었던 인제 정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제 명나라가 잘못 기록하는데 이걸 이제 명나라도 알고 있었고 조선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선이 계속 명나라한테 고쳐 달라고 했어. 근데 명나라가 일부러 그걸 고쳐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걸 외교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선조 때 가서야 이 문제가 인제 해결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대명해전의 잘못된 내용을 고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 인제 통역관이었던 유용이라는 사람이 "큰 공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용이 곤철인 대명해전을 가지고 와서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면 종기 변문 문제가 있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포전문 사건이야, 포전문. 이건 인제 이 사건이 뭐냐면 정도전의 포전을 포전이라는 것은 포문과 전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황제하고 그 당시 황세자나 그런 사람들 갖다 바치는 외교 문서를 얘기해요. 이 포전을 명태조가 뜯어져 명태조가 뭐냐면 이 포전문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그 포점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갖고 정도전 소환을 요구하게 돼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자, 문자의 옥을 좀 이해할 필요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태조가 집권하고 나서 이때 이제 자기의 그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면 그 당시 이제 강자라든지 도덕 적자라든지 이런 말들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강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승려했던 걸 이제 상기시켜 준 거고, 적이라는 건 도덕 적자는 자기가 예전에 이제 뭐냐면 어 그 홍건적이 있었던 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문자잖아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발음의 문자들. 강자를 이제 뭐냐면 적자가 직자, 직직자 있죠. 직자를 쓰는 것도 싫어하고 하여튼 비슷한 발음 쓰는 것도 싫어했어. 문자를 쓰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뭐냐면 명나라 그 신하들이 많이 죽어 나갔더니 이게 문자의 옥이에요. 그 상황에서 정도전 포전문에 강이니 적이니 직이니 이런 말자가 있으니까 인제 정도전에 그 당시 이제 북벌 계획 등을 알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았던 그 명태조가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정도전을 소환해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정도전 소환을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그 당시 정총 같은 그 뭐냐면 조선의 사신이 억류돼 있다가 죽게 되죠. 정도전을 보내주겠어요. 정도전 보내면 죽게 되는데, 그래 갖고 대신에 이제 정총이나 이런 사람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억류돼 있다가 처형당한, 그렇게 있고 조선을 정벌하겠다 이제 협박을 하고, 자 이런 사건이 포전문 사건이에요. 포전문. 이 포전문 사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세흥 모반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세흥 3조와 모반 2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여진족을 둘러싸고 여진족 가나를 둘러싸고 조선하고 그 당시 명나라가 좀 약간 대립이 있었어요. 왜냐면 조선 입장할 때 여진족도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때 자기가 이제 했던 그 자기한테 충성을 자기한테 어떤 조공을 바쳤던 게 그 민족들이고, 그 명나라 입장일 때도 그 만주를 계승 만주가 원나라가 이제 차지했던 땅이잖아. 근데 그 땅을 이제 나중에 명이 차지했잖아. 당연히 여진족도 자기의 식민이다. 조선도 예전에 여진족 관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식민을 생각하고, 명나라도 여진족을 자기의 식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진족의 어떤 그 문제를 둘러싸고 여진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인제 그 뭐냐면 생은 모반, 생은 3 조와 모반 2 조를 각각 맞게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인제 보시면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그 태종 때 들어서 가서야 인제 뭐냐면 조선왕을 승인하고 앞에서 인제 얘기했던 그 당시 고명과 책인을 간인을 주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인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앞에 대립했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태조 이성계하고 주원장이죠. 근데 이성계, 주원장이 각각 죽었고 또 이성계가 이제 뭐냐면 그 죽었다 보니 이성계 물려났죠. 이성계가 이제 왕자의 변으로 물려갖고 태종이 즉위했던 거고, 그 주원장이 죽고 나서 인제 정난의 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락제이 즉위를 했죠. 그러니까 둘이 보면 정통성이 없어. 네, 쿠데타를 통해서 즉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뭐냐면 승인해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로서 이제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 영락제도 이제 태종을 승인해 주고, 그래서 서로 간의 정통성 확보하면서 인제 승인해 줬던 거고, 그 당시에 또 요동 수복을 보류했죠. 그래서 관계가 호전했다는 거. 이미 인제 이때 당시에는 그 요동 지역을 이제 이미 명나라가 이제 장악하기 했던 이제 시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 세종시대 때 보면 그 당시 인제 금은세공약 공령한 공안들을 폐지했다. 그래 갖고 인제 영락제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많은 인제 공료들이나 한관들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원나라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나라 계승한 명나라도 그걸 요구했고, 그때 이제 조선 여자 중에 뭐냐면 공료로서 많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영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걸 폐지시켰거든요. "안 보내도 된다 더 이상." 그래서 이때 이제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성사대론을 주장했죠. "지극히 사대하자. 진심으로 사대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세종 입장 우리가 입장할 때 상당히 사대주의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홍호제나 영락제 보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주변 민족들을 막 공격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났던 거야. 우리도 이제 명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심으로 뭐냐면 사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 지성 사대론을 주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명초기 때 인제 뭐냐면 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고, 자 그럼 무역 관련된 내용을 좀 보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